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4월 12일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학생들의 자살이나 학교 폭력, 왕따 등 이런 것들이 학생과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거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에서는 학교에서의 죽음이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다소 좀 무겁고 슬픈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경신 교수님과 함께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님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학교에서 죽음, 일단 이 죽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참 먹먹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학교라는 공간만을 다루는 건 아니겠죠. 예, 어떤 주제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죽음을 저희가 지금 직시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네. 제 주변에서도 가까운 그런 죽음이 있었고, 많은 네.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이제 어두운 생각보다도 우선 학교를 좀 네. 우리가 오늘 얘기를 네. 한다. 네. 학교라는 공간. 학교라는 공간이 저는 이 두 가지 면에서 그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요소들이 네. 현재 학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학교에서 죽음을 그래도 언론에 많이 드러난 것들을 이제 유형화 해보자면 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적 비관 자살.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지방 학교에서 1등하던 친구가 네.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아마 이제 그 친구가 남겼던 말이 머리가 내 심장을 뜯어먹는다고 했던가요? 네, 이제 그런 네. 표현,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했던 네. 공부의 압박에 어떤 자기 영혼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하게 된다. 예. 그래서 성적, 그러니까 학교가, 그러니까 전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한 죽음이 무엇일까? 학교가 없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죽음. 예. 그 중에 하나가 성적 비관 네. 자살이라니까, 하나는 왕따 폭력.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왕따가 아니라 그 폭력을 동반한 그런 왕따를 못 견뎌서 이제 자살하는 이렇게 두 가지. 네. 근데 그 두 가지 다 저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존재 때문에, 네. 학교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죽음 얘기는 딱 거기까지 하고, 예. 그러면은 그 학교라는 공간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 상황, 그런 환경으로서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죽음 얘기는 딱 거기까지 하고, 네. 왜 그렇게 어두운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만드는가? 그 성적 비관과 왕따 폭력이 학교에서 이렇게 강한가, 그런 성향이. 네. 예. 그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네. 하죠. 홍 교수님, 교수님. 우리 네. 어렸을 때도 사실 학교 안에서 이 폭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다툼, 싸움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학교 폭력이 현재 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유형의 학교 폭력이 왜 생긴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아까 그 자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교원 사망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네.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일회적인 문제라든가 학생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네. 학생들도 행복하지 않지만 선생님도 또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작동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뭐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일정한 폭력이 어느 정도는 또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스쿨 불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네네. 아주 공식적으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집단적인 괴롭힘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근데 최근의 경우에는 더 이것이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건수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단순히 따돌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직접적인 가해나 폭력 같은 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살 뭐 전체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OECD 국가 중에 뭐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인데 네. 혹시 그 학생들 자살률이 또 따로 예, 통계도 따로 그래요? 있죠. 통계도 예.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학생 자살률의 자살도? 경우에는 예. 뭐 OECD 평균보다는 높은데요.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1, 2등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네. 중상위권 정도가 되는데 이제 주목할 것은 2004년에 비해서 2010년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최근 학생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다 보면은 그 평균 자살률처럼 학생 자살률도 OECD 높아질 1등이 될 수도 걸로.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좋지 않은 1등인데. 예. 2004년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최근 몇 년간 뭐 이랬다라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아 이건 뭔가 이게 인위적인 게 있는 거구나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계속 똑같았으면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특히 어떤 최근에 자극이 있다. 그렇죠, 예. 인위적인 그런 게 있다. 그 학교가 아니라도요. 어떤 집단 내에서의 폭행, 특히 학교에서 뭐 우발적인 뭐 폭행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어떤 건가요? 제가 우선 하나 좀 예. 그 저걸 화두를 던져보자면 저는 그 우리나라 학교의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외국에서도 물론 이제 그 스쿨 불링 학교 왕따 시키고 이제 가끔 예, 이제 치고 따돌림하고, 이제 이런 게 예.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랄까 좀 강고한 위계질서 속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학교 내에서요. 학교 내에서 예. 일진들이 한 뭐 대여섯 명이 위에 있고 한 명이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고 예. 중간에 이제 방관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여러 그 왕따 폭력 자살의 그 유물처럼 남겨져 있는 그 폭력 일기 같은 걸 보면 네. 그게 매일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그 방관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고. 자기들이 어떤 그 이 계급 속에서 계층 속에서 자기들은 그 일진들 밑에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수많은 방관자들 그리고 방관자들의 존재는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저는 적극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맞는 애가 내가 잘못해서 맞고 있는 내가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서 맞는 거다. 안 그러면 이 수많은 눈들이 내가 맞는 걸 보고 있는데 다 그것을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폭력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든 사실 심한 경우 경찰에도 신고를 사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고 이것이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내화하는 것은 이 위계질서 속에서 그 폭력에서 정당화하는 그것 때문에 그 방관자들이 적극적인 그 계급 속에 들어가 있겠군요. 일진들보다는 아래 계급이지만 방관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는 아이보다는 윗계급이다라고 그 서열이 적극적으로 짜여지는 그렇죠. 형태를 보이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방관하던 애가 괜히 이제 왕따 당하던 애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제 걔가 또 폭력의 대상이 되고 그걸 또 다른 방관자들은 이제 또 가만히 있게 되고 그 결국에는 이제 알려봐야 소용없다라는 그 이런 신화를 속에서 이제 살도록 만드는 게 저는 이 공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그 교도소 가면 다 각 자기 방이 주어져 있고 딱 뭐 교도소 뭐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교도소는 방이 주어져 있고 그 방에 이제 그 짱이 있고 예.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시간 항상 정해져 있고 정해져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밥 먹는 시간, 노는 그 운동장 나오는 시간 정해져 네. 있고 네. 이거 우리 학교도 똑같거든요. 전부 다 그 자기 방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똑같은 걸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하고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방마다 그 반마다 그 반에 이제 일진들이 있으면서 네. 통제하고. 그렇죠. 통제하고 그래서 저는 이 좀 공간을 좀 허무는 문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우선 실제로 자살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학교를 감옥 같다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간 자체의 변화도 우선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박경신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구체적인 어떤 증명이 되는 게 어떤 네. 거냐면요.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위계 질서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로 붕괴가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진 노릇을 하던 친구가 똑같은 친구잖아요. 네. 졸업을 하고 나도 친구인데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는 그 위계를 이용해서 폭력도 가해지고 뭐 이런 셔틀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네. 졸업하는 순간 그 위계는 놀라울 정도로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학교 안에서 그렇죠. 학교가 이제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렇죠. 폭력이군요. 학교에 이제 강력한 규율이라는 게 있고 네. 일진들은 이제 그 규율을 어김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예.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서는 순간 그런 어떤 일진들이 하던 행동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그런 일진들이 작동할 수 있는 기제들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게 벗어날 수 예. 없고 어떻게든 학교에서 잘 지내야 하고 졸업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규율도 있고요. 또 뭐 것들이죠. 튀면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상황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 이제 이건 좀 저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복잡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냥 이제 쉽게 그냥 공간 얘기만 하자면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1교시, 2교시, 3교시. 예.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니 그러니까 반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수업 선택권 같은 걸 이제 줘가지고 예. 예를 들어 사회 선생님이 3사람이면 네. 같은 반에 있으면 항상 같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 반에 앉아서 선생님이 찾아오는 네. 건데 네. 선생님이 거기 있고 그 선생님을 듣고 싶은 학생들이 예, 거기 예. 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 그 이- 가해자가 가면 피해자는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반에 소속돼 있다. 어떤 아니라. 그렇죠. 교도소에서 어떤 방에 소속돼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두들겨 맞고 또 그 소속 예, 거기 소속 방관자는 그거를 방관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게 아닐까.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은 하는데 네. 뭐 그런 그 수업 선택권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주는 게 뭐 다른 네.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런 좋은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인권조례 얘기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 선택권 문제 뭐 이런 것도 그 인권조례에 이제 조금 담겨 있는데 그 얘기는 네. 또 나중에 아니 또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하시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선 교수님 설명을 좀 그러니까 이제 해주세요. 뭐 우리 이제 우리 헌법전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기본권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네.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정해놓은 건데 학생인권조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주체라는 점을 정해놓고 네.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기구도 네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교육청의 의무 사항으로서 규정해 놓은 것이 이제 학생인권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의무 사항입니까? 그렇죠. 책무죠. 교육감의 책무, 교육청의 네. 의무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강제성이 있죠. 만약에 예. 어길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정말 강하게 만들었다면은 네. 이제 어길 경우 뭐 어떤 처벌이나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넣었겠지만 그렇게 네. 하진 않았고 네. 예, 어찌됐든 그러니까 조례도 어떻게 보면- 법은 법이에요. 네. 그렇지만 권고 사항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처벌이 안 그렇게 된다는 해석할 수는 그렇죠. 없는 게요. 예를 네. 들면은 대통령이 그 이제 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설치 안 한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아. 헌법재판소 운영 안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슨 처벌받는 규정이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이 되겠지만 네.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고 네. 그걸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처벌 조항이 없긴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야지 사실 맞는 거고 네.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제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좀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 자체로. 네. 그래서 이제 조례와 관련돼서는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돼서는 이제 네.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체벌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학생인권 조례 얘기가 나오면서 조례를 반대하는 분들도 또 조례를 찬성하는 분들도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체벌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어찌됐든 네네. 그 좀 주류로 좀 주류 입장으로 자리 잡게 됐고 네. 이 체벌이 저는 아까 이제 그 학교 내 그 학생들 간의 강고한 위계 그러니까요. 질서를 네. 초래하는 게 하나 이제 공간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제 공간의 문제 이따 또 할 겁니다만 네. 저는 체벌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홍 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 학생 간의 폭력도 문제지만 학교 공간 안에서는 그 교원 폭력도 있고 사실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가끔 보면은 학생이 그렇죠. 교사에게 네. 폭력을 행사해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자주 접할 수가 있어요. 학생과 교사 간의 체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체벌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사랑의 매가 아니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선생님도 학생들을 많이 때렸고 네. 학생끼리도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을 이렇게 쭉 지금 상황에서 돌아봐도 교사의 폭력이 있으면은 학생의 폭력이 굉장히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어떤 체벌에 대해, 그러니까 폭행에 대해서 네.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폭행일 수 있다. 예. 그리고 자꾸 선생님한테 맞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내 몸을 지킬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이제 권리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확산이 되는 게 이제 인권 개념의 기본인데 네. 그러니까 교사에 의해서는 학생들이 별다른 뭐 이런 절차도 없이 막 맞을 수 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당연히 이제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건이 마련되는 거라고 오히려 볼 수 있거든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떤 자신의 인권이 쉽게 침해당하지 않고 아무리 교사라도 사람 몸에 손대는 것은 이건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이 명확한 그런 규범으로 잡혀 있는 사회 공동체라면 네. 마찬가지로 그 학생도 다른 학생의 몸에 손을 댄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인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벌이 금지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거꾸로 어떤 체벌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학교 공동체에서는 학생들 간의 폭력도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뿐만 것을 우리가 아니라 얘기할 수 진정시키기도 그렇죠. 어렵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런 내용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학교 보니까 체벌을 이제 지침을 정해놓는 거죠. 도구를 정해가지고 그 도구로 어느 부위를 몇 대 정도까지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정도로 본다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 체벌로는 아무 권위도 세울 수 없다고 보시는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예. 체벌이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체벌에 관한 한 순혈주의자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벌이 실제로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창피를 주기 위한 네. 그래서 아프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지금 벌을 받고 벌을 받고 있다라는 걸 어떤 의식으로서 예. 행한다거나 뭐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반대하진 네. 않는데 체벌이 근데 체벌이 원래 이제 언제 체벌을 제일 먼저 하는지 우리 그 생각을 해보세요. 체벌이 결국에 언제 하게 되냐면 그 애가 아주 어렸을 네. 때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그냥 엉덩이 팡 네. 때릴 때
정말 화가 나고 참을성 없는 부모들은 그것에 장기적인 교육적인 영향 생각 안 하고 이제 더 심하게 때리면서 그 체벌이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학교로 전이가 되고 네. 그러면 거기서 부모가 왜 애를 때릴까요? 왜 때릴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보다는 힘이 더 세서 때린다고. 예. 그러니까 힘이 더 센 사람이 힘이 더 약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었던 거죠. 원래 시작부터. 예. 물론 이제 지금 뭐 더 힘이 약한 선생이 힘센 학생을 때리기도 하지만 그거는 학교가 받쳐주는 어떤 강제력이나 이런 것을 이제 기대서 어찌됐든 힘이 더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결국에는 학교 내에 그런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그 왕따 폭력을 유지하는 그 위계 질서, 위계 질서를 만드는 그 도구들, 만드는 사상들을 체벌에서 저는 배운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러니까 앞서 교실을 좀 바꿔서 수업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업하는 이런 형태로 학교 폭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외에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을 좀 줄일 수 없앨 수 있을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저는 키워드는 어떤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인권 말씀드렸던 거는 자기 몸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자기의 권리가 소중한 걸 알아야 타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자기 권리가 아무렇게나 막 침해당하고 소지품 검사 아무렇게나 막 하고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이제 남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게 가능할까?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인권 교육을 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 속에서는 어떤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살아남기가 어렵다.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싹트야 된다라고 하나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인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만 또 하나의 민주주의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일진이 작동하는 방식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계적인데 이게 사실 학교도 그렇거든요. 뭐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선생님이 반장을 정해준다거나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안 하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환경에서 이제 자라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에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근데 거꾸로 어떤 선생님들은 학교를 굉장히 민주적으로 자기 반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학생들 의견을 항상 청취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일들은 항상 학급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환경이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일진과 같은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싹트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자체를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직접적인 처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여건을 만드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때리지 마. 왕따하면 안 돼. 그럼 나쁜 사람이야. 우리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를 민주적으로 만들고 아이들 간의 소통이 잘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그러면 말씀이신 이제 것 같은데. 폭력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박경신 교수님 이번 주제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교수님 쓰신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그 학생 인권 조례 8조 5항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건데 우리 학생들한테 해당 안 되는 조항 아닙니까? 어떻게 비교를 안 당합니까? 성적부터 비교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녔습니다만 이제 외국에서도 일부 다녔는데 가서 놀란 게 석차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매달 석차를 통지표에 받아보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 가니까 석차를 서로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은 석차 높으셨잖아요. 위쪽에 계셨잖아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안 높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왕따 폭력하고 저는 이제 관련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따 얘기할 성적 비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왕따 폭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학생들을 전부 다 반을 배정을 하고 그 반에 선생님 그리고 각 반이 전부 다 똑같은 과목을 네. 거의 똑같은 과목을 이제 듣도록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다르더라도 거의 똑같은 과목을 듣도록 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다른 문화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석차를 매기기 위해서라고 저는 봐요. 네. 예. 그러니까 학교 내에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등수가 주어져야 되기 네, 때문에 네. 학생들이 뭐 쉬운 과목을 택한다거나 뭐 자기가 더 어려운 과목을 많이 택한다거나 그러면은 학생들 간의 등수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전부 다 똑같은 과목을 택해야 나중에 그 학생 석차를 정할 낼 수 수가 있고 있는 분류하기가 거거든요. 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반을 전부 다 정해서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같은 학생들이 계속 그 붙어 있어야 되는 예. 마치 교도소처럼 예. 그런 공간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학생들을 항상 비교 평가하려는 네. 그런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것대로 공간을 배정하는 네. 학교의 문제가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대로 비교되지 않고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나 스스로 평가되는 거지, 네가 학교에서 몇 등이야라고 평가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평가된다면은 학생들이 그 반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어디 한 군데 딱 앉아가지고 똑같은 과목을 다른 반하고 들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1교시에는 어떤 사회 선생님 교실에 가서 사회 듣고 와서 2교시에는 국어 가서 듣고 와서 그럼 학생들이 계속 이합 집산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의 일진 또 그 반의 왕따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 방관자. 계급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괴롭힘은 조금 그렇죠. 줄일 수 있겠다. 네. 예. 그 자존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울해지거나 그 자살까지 이어지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근데 우선 이 왕따하거나 학교 폭력은 그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좀 바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8조 5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좀 굉장히 강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평가라는 것은 필요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평가의 잣대가 이제 단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네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렬로 다 세우다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낙오되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네. 없고 뒤로 밀리는 학생이 네. 있을 수밖에 없고 획일한 기준에 의해서 100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면 전부 뭐 1등부터 10등까지는 우수한 거고 그 이유는 다 이제 우수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은 평가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줄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 줄이 그냥 다른 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줄에서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1등을 하고 또 줄을 아예 안 세우는 나라도 있지만 네. 근데 우리는 그 줄이 하나다 보니까 그 줄에서 낙오된 학생들이 다른 이제 놀이거리들을 찾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재미를 찾는다거나 예. 또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중을 못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박경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 폭력의 어떤 저변에는 그런 획일화된 기준. 그래서 획일화된 기준을 우리가 한 번에 허물 수는 없겠지만 점점점 그 기반 자체를 허물어 나가야지만 이 그 학교 폭력이 자랄 수 있는 일종의 숙주 이런 것들을 우리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 나보다 잘하려고 하자. 예. 근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발전하고 있는가? 그렇죠. 어제보다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가지고 그 학생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지 남보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
또 따돌림 당하는 학생,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생각했는데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아이들도 본인의 자존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참 와닿습니다. 근데 이 줄 세우는 게 다 대학 때문 아닙니까? 줄 안 세우면 현재 그렇죠. 상황에서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누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다 변별해냅니까? 줄이죠. 대학이 이제 서열화되어 있는데 네. 이게 보면은 한국에서의 대학 서열화는 뭐 어떤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서열화가 있는데 훨씬 더 심한 수준으로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돼 네. 있거든요. 뭐 이제 전공별로 그런 어떤 간극도 별로 없고 학교 네임밸류에 따라서 쭉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도 학교끼리는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네. 한 최고 우수한 학교는 한 10개 정도 되고 뭐 그 다음으로 우수한 학교는 한 20개 정도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학교가 일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도 그러니까 대학에서 뽑기 위한 어떤 평가 기준도 굉장히 획일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좋은 학교라는 게 일렬로 쫙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도 또 일렬로 쭉 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내신 같은 경우도 등급제를 하니까 대학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못 뽑는다 더 세부적으로 이 성적을 매겨달라 이런 요구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대학의 서열화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의 서열화 문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심각한 주제에 말씀 나누다가 이거 좀 그렇습니다만은 두 분은 소위 말하는 하늘 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또 좋은 공부 열심히 하셨고 좋은 인류대학 가셨고 하는데 이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근데 그 관점이 못 별로 미치는 사람들한테 예. 별로 다르지가 않은 게 아시겠지만 이제 성적 비관 자살을 좀 얘기를 네.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학생 학교에서 1등 하던 학생이 죽었고 몇 년 전에 이제 카이스트 자살 문제가 카이스트에서는 아주 심각한 뭐 사회 문제가 있었죠.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오는 데인데 전국에서 자기가 최고 중에 몇 최고 명인데 중에 그래도 최고. 거기서 네. 또 자살한단 말이에요. 네. 뭐 잠깐 숫자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매년 지금 200명이 넘게 지금 중고생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이 중에 뭐 자살한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 유추해 이제 보면. 그러지 않은 학생들 설문을 해보면은 네. 자살을 생각해본 더 학생들이 문제죠. 30%가 그 원인이 자살을 네. 생각해본 원인이 성적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줄세우기 교육이 얼마나 애들을 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죽이고 있는 게 네, 아니라 네. 실제로 죽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이제 그 다른 인권조례 이제 외국의 인권조례에서도 잘 없는 건데 저희가 네. 이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걸 좀 꼭 그것이 맞아요. 뭐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됐는지 간에 예. 이상적인 거라도 우선 넣고 어떻게 그걸 실현해 볼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 비관이라는 것이 성적이 아주 상위권으로 못 올라가서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그 상태에서 더 나아지지 못하는 또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스스로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이 또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 비교 평가가 되니까 네.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또 잘하고 그렇죠. 못하는 서열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몇 명은 그 중에 몇 명은 만족하고 몇 명은 만족 못할 수밖에 예, 없는. 예. 왜냐하면 서로 다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왜 다 성적이 오르겠어요? 학교에서 1등하면 전국 순위를 따지게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적은 이게 네가 어제보다 얼마나 잘했냐는 아니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얼마나 잘 쳤냐 이게 아니라 네. 등수를 가지고 등수가 성적이 돼 버리니까 저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왜 자꾸 그 등수가 내 성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아직도 그 그러세요? 좀 마치 좀 그 트라우마처럼. 아니 그냥 그 환상에 빠져 있는 듯한. 아. 그러니까 점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네. 결국에는 학교에서 몇 등이었는지 그것만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학생들은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매기세요. 순위를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안 매기잖아요 결국엔. 예. 1, 2, 그러니까 3, 4등으로는 하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따 폭력이라는 것도 대학교에서는 자리 잡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애들이 그 갇혀 있는 강의실이 없잖아요. 네. 반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니까. 캠퍼스 내. 예. 그러니까 홍 교수님은 앞서 이 아이들을 뭐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 이 사회 자체가 건전해지면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 걸로 보시는데, 그러면 학교 내에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우리 전체 사회가 좀 그렇죠. 건전해지고 해야지 학교도 그런 사실은 상황이 이제 되는 거 아닐까? 외국에서 나와 있는 몇몇 연구 중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건강 지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잘 못 받아서 건강이 나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무래도 불평등한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만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건강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 사실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환경 자체가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계에서 불평등한 위계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조차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불평등하지 않고 위계적이지 않은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건 그 사회도 어느 정도 위계가 있을 텐데 그런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교수님 알람이 울리셨나 봐요. 진동은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방송 중에. 중이 아니에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건강의 문제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뭐 예. 자살률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이제 극단적으로 굉장히 좀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그런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네. 또 그것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고, 또 대학은 고등학교, 중학교에 그런 어떤 위계 질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요구하고 상황이기 있고. 때문에 네. 이제 교육 문제 말씀드릴 때 굉장히 어려운 게, 학교에서 푸는 게 물론 필요합니다. 네. 뭐 가해 학생 처벌도 물론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또 아까 박경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렇게 수업을 갖다 바꾸는 노력이라든가 예. 학교 환경을 바꾸는 노력들, 네. 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고서 학교만의 학교만? 어떤 환경을 바꾸는 네. 데에는 물론 해야 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학교 함께 가야 한다. 근데 제도권의 변화가 이제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학생 인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좀 네. 편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학생인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발효된 지 이제 꽤 됐어요. 네. 됐는데 꼭 인권 조례를 통해서 뭐 인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학생 인권 조례가 뭐 상위법을 뭐 위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지금은 이제 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육과학, 여태까지 교육과학 네. 기술부죠. 교육과학 기술부, 그리고 새로 교육감이 되신 이제 문영린 교육감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조례의 집행이나 조례가 이제 교육청 의무 사항인데 네.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좀 유예를 하고 계셔서 네. 그 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조례가 결국에는 학생들, 또 교사들, 또 교육청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천명하는 하나의 문서로서, 그것이 뭐 어떤 강제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서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 네. 체벌은 어떤 경우든 금지된다라거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권조례에 들어 있거든요.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것이 법으로서 딱 정해져 있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할게 잘하자 하면서 이 교육감의 머릿속에 그냥 있는 것,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변치 않는 어떤 법률로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고 네. 그걸 어기면은 서로 얘기하다가도 아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법으로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법으로서 정착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네. 인권 조례 없이 그 인권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과연 지금 당장 학생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것은 좀 너무 그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교수님은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가지고 네. 빨리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뿐만 네. 아니라 자살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뭐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평가받을 권리라고 넣어놨지만 그럼 정확히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네. 대해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이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조례로 하여간 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제 저는 어떤 경우라도 학교에서 학교 석차 좀 정해주지 말자. 내신도 아주 굵직굵직하게 하든지 그냥 네. 학교를 제대로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만 하고 그냥 그 성적 증명서 그냥 받아 볼 수 있도록 대학에서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인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대학에서 그 하급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같은 게 중학교 네. 하급 학교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렇게 석차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네. 그런 간단한 지표로 만들어서 얘는 몇 점짜리야, 얘는 몇 등짜리야 딱 해서 찍어주지 않으면 또는 내신 몇 등급이야 이렇게 찍어주지 않으면 그럼 대학들이 좋은 학생을 선발을 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없으니까 뭐 본고사 같은 거 부활할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렇지. 학생들의 네. 그 성적 뭐라 그러죠? 질이 떨어진다고 하나요? 그런 것도 우려하죠. 그런 것도 우려를 네. 하겠죠. 네. 그런 것도 우려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우려는 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평균적으로 그걸 좀 유지해야 있을까? 한다고 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또 떨어질까봐. 네. 홍 네, 교수님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네. 좀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있으면. 처음에 뭐 이제 자살 문제도 얘기하고 학교 폭력 문제도 얘기하고 학생 인권 조례까지 이제 나아갔는데요. 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뭐 학생 인권 조례가 잘 시행되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다 풀린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사회 전체가 사실 변화를 해야 되고 네. 또 대학도 바뀌어야 되고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차례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불필요하다거나 네. 뭐 세상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인권과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면 그 학교 폭력의 문제나 뭐 경쟁 교육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게 확산되거나 뭐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어해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어렵게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고 뭐 그런 상태라면은 특히 이 서울 학생인권 조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늦기 전에 기왕에 기회가 됐으니까 네. 학부모분들 좋아하실 게 또 뭐가 있냐면 네. 학생인권 조례 네. 선행 학습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 드리면 인권 조례에 있어요. 인권 조례. 선행학습. 이 말씀 드리면 학부모님들 예. 아주 좋아하세요. 네. 네. 글쎄 오늘 이 학교에서의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제목으로 우리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글쎄 우리 그 학교 내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건전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지 못할 바에는 그래도 가기 싫은 학교는 만들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적인 우리 학생들이 좀 편안하고 학업에 좀 좋은 마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른들의 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 오늘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박경신 교수님 말씀도 감사하고 함께 또 홍성수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